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 18세기 조선.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후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파, 싸움은 날로 심해졌고 관리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법을 고치자고 했고 어떤 이는 제도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관직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고 엄격한 처벌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진으로 유배를 간 그 긴 세월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한 몸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가 보기에 조선의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나선 관리들이 정작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자기 자신부터 다스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통치는 기술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제도 개혁 이전에 자기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탓합니다. 정부가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시스템이 문제다. 그런데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가? 자기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도 조심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합니다. 자기 시간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큰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라고 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운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 정약용은 수많은 관리들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관직에 오를 때 그들의 눈은 빛났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 빛나는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만이 자라났습니다.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정약용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권력은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걸까? 그는 이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작은 편의를 누립니다. 이 정도야 뭐. 관청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관용마차를 사적으로 이용합니다. 공무 시간에 개인 일을 처리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작은 특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 정도 지위인데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규칙을 조금씩 어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하면서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계. 작은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네 번째 단계. 큰 부패로 이어집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공금을 횡령합니다. 백성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통제의 붕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관리는 처음에는 아주 청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가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명절인데 이 정도는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선물이 왔습니다. 이것도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텐데 받았습니다. 1년 후 그는 뇌물을 받는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처음에는 분노를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위가 높아지자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왜 참아야 하나? 화를 냈습니다. 부하를 때렸습니다. 백성에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사서 탄핵당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권력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일종의 증폭기입니다. 좋은 사람의 선함을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의 악함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에게 권력은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권력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다. 자기 절제를 잃은 인간이 문제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세워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권력은 독이 될 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청렴한 성품이야. 타고난 거지 뭐. 청렴을 일종의 성격이나 기질로 여깁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청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보기에 청렴은 습관이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이었습니다. 마치 악기 연주를 배우듯 운동 기술을 익히듯 청렴함도 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추상적인 도덕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의 원칙들이었습니다. 첫째, 말을 조심하라. 정약용은 관리가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것이 입이라고 봤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화가 날 때 말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것은 없는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둘째, 기록하라. 매일 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하십시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유혹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 기록이 쌓이면 자신의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기 쉬운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셋째, 돈을 멀리하라. 관리의 타락은 대부분 돈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아주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선물을 받지 마십시오. 어떤 명목이든 어떤 소액이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돈은 0 아니면 100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넷째, 인간관계를 점검하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바른 길로 이끕니까? 아니면 유혹합니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간신히 옆에 있으면 성인도 넘어진다. 주기적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다섯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최소 3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이든 산책이든 독서든.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다면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약용 자신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매일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에 자기 전 하루를 반성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참았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 훈련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여서 목민심서 같은 불멸의 저작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책만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자기 통제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청렴은 큰 결단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절제다. 거창한 선언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절대 부패하지 않겠다는 맹세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욕을 참는 것, 점심에 과식하지 않는 것, 오후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저녁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절제들이 쌓여서 청렴이 됩니다. 청렴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훈련하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야 라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성격은 변명이다. 훈련은 선택이다. 당신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타고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훈련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 기록하는 것, 돈을 멀리하는 것, 무엇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훈련하십시오. 청렴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 조선에는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백성을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들의 몰락을 단순히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왜 그들은 무너졌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첫 번째 사례. 한 고을에 수령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처음 부임했을 때 청렴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백성들이 선물을 가져와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일하러 왔지. 백성의 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 재판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주장이 그럴듯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몰래 금 한 양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재판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 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타협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은 쉬워졌습니다. 어려운 판단이 있을 때마다 돈이 해답을 알려줬습니다. 3년 후 그는 지역에서 가장 부패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고발로 파직당했습니다. 정약용은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처음에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이번 한 번만 그 작은 틈새로 부패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 어떤 관리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화를 잘 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아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하지? 나는 상관인데. 어느 날, 한 백성이 세금 납부가 늦었습니다. 그는 폭발했습니다. 그 백성을 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감히 관청의 명을 어기고 그 백성은 다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죽었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관리는 파면되었고 평생 관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노예가 된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감정까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한 관리는 불안이 많았습니다. 늘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걱정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재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곧 바닥났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3년 만에 거액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높은 자리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 회계 감사에서 발각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썼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불안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욕심의 늪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바깥 것으로만 채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 작은 감정, 작은 불안,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결국 아무도 다스리지 못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학식이 있어도 자기 절제가 없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권력은 그 무너짐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권력으로도 큰 일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리더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결단력이요. 추진력이요. 카리스마요. 빠른 결정을 내리는 리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리더. 사람들을 휘어잡는 리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덕목을 꼽았습니다. 자기 검열 능력. 스스로를 돌아보고 멈추고 절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정약용은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세상은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합니다. 정약용은 신중하게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 멈추는 힘.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리더는 말이 많습니다. 지시도 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하고, 설득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자만해서 건방진 말을 합니다. 급해서 생각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조직 전체를 흔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훌륭한 리더는 말을 아낍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집니다. 함부로 던진 말이 없으니 신뢰가 쌓입니다. 둘째, 판단을 미루는 용기. 이것은 더 역설적입니다. 리더는 결단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빠른 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반박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독이다. 물론 때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루만 더 기다려도 됩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조급합니다. 빨리 결정해야 유능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 즉시 답을 내리지 않았소. 하루를 기다렸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답이 분명해졌소. 전날 밤에 급하게 내렸다면 틀린 결정이었을 것이오. 판단을 미루는 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진중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을 숨기는 절제. 리더도 사람입니다. 화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정약용은 관찰했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리더 밑에 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오늘 상사 기분이 어떨까? 늘 눈치를 봅니다. 일의 내용보다 상사의 감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조직이 비효율적이 됩니다. 반면 감정을 절제하는 리더 밑에 서는 사람들이 안정됩니다. 저 사람은 항상 공정해. 신뢰가 생깁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랬습니다. 유배 생활 18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썼습니다.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도왔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습니까?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참은 것이 아니라 다스린 것이요. 감정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쓴 것이요.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자기 검열 능력입니다. 말하기 전 멈추는 힘, 판단을 미루는 용기, 감정을 숨기는 절제.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더십은 앞에 서는 기술이 아니다. 스스로를 붙드는 능력이다. 누구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 말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자기 판단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자기 감정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리더를 원합니다. 하지만 조직은 절제된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백성은 신중한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는 리더입니까? 18세기 조선의 이야기를 왜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권력은 더 이상 관직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권력은 다양합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SNS의 팔로워 수, 미디어에서의 영향력, 심지어 가정에서의 위치조차 일종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약용이 지적한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봅시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모두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겠어. 회사에 기여하겠어. 진심입니다. 그런데 승진하면서 변합니다. 작은 권한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내 재량이지.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씁니다. 업무 시간에 개인 일을 처리합니다. 다들 하는데 뭐.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위치입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감정이 개입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싫은 사람에게 낮은 평가를 내립니다. 정치를 봅시다.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달라집니다. 지지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옳은 정책보다 인기 있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반대편의 좋은 의견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우리 편이 이겨야 해. 국민은 뒷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작은 특권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줄을 서지 않습니다. 법을 어깁니다. 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이 정도는. 정약용이 지적한 그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미디어를 봅시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셀럽. 이들도 일종의 권력을 가집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고 싶어. 하지만 팔로워가 늘면서 변합니다. 조회수에 집착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붙입니다. 과장하고 왜곡하고 때로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보잖아.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감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모습을 봅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행동합니까? 작은 권한이 생기면 작은 특권을 누립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내 경우는 좀 달라. 우리는 늘 남을 바꾸려 합니다.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돌아봤는가? 자기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자기 욕심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정의를 외칩니다. 자기 말 한마디도 조심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비판합니다.
정약용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변화는 자기 자신부터입니다. 오늘 아침 화가 날 때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오늘 점심 과식하고 싶을 때 멈춰 보십시오. 오늘 저녁 하고 싶은 말을 한 번만 삼켜 보십시오. 이런 작은 절제들이 쌓입니다. 그것이 자기 통제가 됩니다. 그 자기 통제가 있는 사람이 작은 권한을 갖습니다. 그 작은 권한을 잘 쓰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뀝니다. 제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운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답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다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에서의 직함입니까? 가정에서의 위치입니까? SNS에서의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부모, 선생님, 선배라는 위치입니까? 어떤 형태든 그것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은 300년 전에 썼지만 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울립니다.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작은 유혹 앞에서 멈추십시오. 작은 감정 앞에서 절제하십시오. 작은 권한 앞에서 신중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시작이고 조직의 변화가 그 다음이고 사회의 변화가 그 끝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정약용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